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 75이다. 길고 긴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핵심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아마 아들이겠지. 내 평생은 오직 하나뿐인 아들, 김민준을 위해 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지금 나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산다. 그 애들은 나에게 어찌나 효도를 잘하는지 효자효부의 정석으로 교과서에 실려 대한민국 전역의 본보기가 될 정도다. 매일 아침 내가 아직 이불 속에서 민기적거리며 일어나기 싫다고 끙끙거릴 때면 며느리 최혜진은 벌써 마시기 딱 좋은 온도의 미지근한 물 한 잔과 근사하게 포장된 비싼 영양제 몇 알을 내 머리맡에 가져다 놓는다. 그 애는 늘 교과서처럼 반듯한 미소를 지으며 4월의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니, 이거 미국 사는 지인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가져온 종합 비타민이에요. 어머님 연세에 뼈랑 심혈관에 특히 좋대요. 꼭 시간 맞춰 챙겨 드셔야 해요. 주름 하나 없이 관리가 잘 된 그 애의 얼굴을 보며 나는 늘 흐뭇한 마음으로 약을 물과 함께 삼켰다. 맛은 예전에 내가 시장에서 사 먹던 싸구려 약과 별반 다를 게 없었지만 이 마음 씀씀이야말로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이지 않은가? 내 아들 민준이는 아예 이마에 효자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 같았다. 바로 지난달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최신형 안마 의자를 떡하니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았다. 고급스러운 광택이 흐르는 새까만 가죽 의자였다. 어머니, 한번 앉아보세요. 이거 지금 나온 것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목부터 발끝까지 전신 에어백 마사지가 돼서 밖에서 안마사한테 받는 것보다 훨씬 시원할 거예요. 이제 매일 생각나실 때마다 받으세요. 비싼 돈 주고 나가실 필요 없어요.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안마 의자에 앉히고는 세심하게 모드를 조절해 주었다. 이웃이나 친척들이 마실이라도 올 때면 민준이는 늘 보란듯이 나를 가리키며 자랑하는 투로 말했다.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바로 우리 집안의 가장 큰 복덩이십니다. 어머니만 건강하시고 즐거우시면 저희는 뭘 해도 다 잘 풀려요. 그럴 때마다 나는 안마 의자의 푹신한 등받이에 기댄 채 기계가 규칙적으로 주물러주는 안마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며 실눈을 뜨고는 했다. 내 안의 허영심이 풍선처럼 한껏 부풀어 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래, 이 박순자를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70이 넘은 나이에 직접 밥할 필요도 빨래할 필요도 없이 아들 내외가 신주단지 모시듯 나를 떠받드니 이게 바로 책에서나 보던 말년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내 세 딸년을 생각하면 물에 젖은 손뭉치가 가슴을 꽉 틀어막은 것처럼 답답해져 온다. 그년들은 내 인생 최악의 실패작들이다. 큰딸 김영숙, 나이도 찰 만큼 찼는데 기어코 부산 부둣가의 노동자 논팽이한테 시집을 가겠다더니 꼴의 사랑 타령이었다. 결과가 어땠냐고? 그놈은 빌어먹을 월급으로 제 한몸 건사하기도 벅찬 무능한 놈이었다. 영숙이가 전화를 할 때마다 열에 아홉은 돈 얘기였다. 반찬값이 또 올랐다느니 애들 학원비가 아직이라느니 징징거리기 일쑤였다. 말끝마다 넌지시 돈 좀 보태달라는 거 아니겠나? 나는 매번 수화기를 멀찍이 떼고 건성으로 몇 마디 대꾸하고 끊어버렸다. 창피해 죽겠다. 이 박순자의 딸이 어쩌다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지. 둘째 딸 김미숙, 그나마 셋 중에는 좀 나은 편이다. 괜찮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서 작은 팀장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가짠게 책 좀 읽었다고 아주 잘난 체가 하늘을 찌른다. 데워지지도 않는 돌덩이처럼 차갑기 짝이 없었다. 1년에 얼굴 보기도 힘들고 어쩌다 가족 모임에서 마주쳐도 형식적으로 전마하고 부르는 게 전부였다. 그러고는 저만치 떨어져 앉아 입을 꾹 다물었다. 내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는 둥 마는 둥. 그 눈빛에는 내가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못 배운 엄마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듯한 그 태도. 그걸 보고 있자면 우라통이 터졌다. 계집애가 지가 뭐라고 저런 콧대 높은 척을 하는 건지.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으니 40이 다 되도록 시집도 못 갔지. 제일 골치 아프고 제일 한심한 년은 막내딸 김지숙이다. 내 젊을 적 미모를 조금 물려받긴 했는데 내 영악함은 반이반점도 못 배웠다.
그 많던 조건 좋은 남자들은 다 마다하고 하필이면 가난뱅이 화가놈한테 홀딱 넘어갔다. 그놈은 팔리지도 않는 그림 쪼가리나 끄적이는 것 말고 뭘 할 줄 안단 말인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변변한 예물 하나 가져오지 못했다. 나는 죽기 살기로 반대했지만 지숙이는 뭐에 홀린 것처럼 그놈이랑 살겠다고 버텼다.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놈이랑 결혼하면 나 같은 엄마는 없다고 생각하라고 소리쳤다. 결과가 어땠냐고? 그녀는 정말로 소리 소문 없이 혼인신고를 해버렸다. 나는 몇 년 동안 그 애와 말 한마디 섞지 않았고 결혼식에도 당연히 가지 않았다. 이 박순자에게는 저렇게 말 안 듣고 제 복을 제 발로 차버리는 딸은 없다는 걸 만천하에 알려야 했다. 그래서 나는 늘 딸들 앞에서 알게 모르게 내 아들 민준이가 얼마나 효자고 얼마나 잘났는지 자랑질을 해댔다. 너희는 오빠한테 좀 배워라.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너희 꼬락서니들을 좀 봐. 하나같이 돈 달라고 손 벌리거나 나한테 인상이나 쓰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희 같은 왼수 덩어리들을 낳았는지 이 말은 내가 수십 년 동안 그 애들이 10대 소녀였을 때부터 중년 아줌마가 될 때까지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해온 말이다. 이건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민준이에게 쏟아부었다. 민준이의 비싼 서울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기 위해 나는 원래 큰딸 영숙이의 혼수 미천으로 마련해둔 밭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팔아버렸다. 영숙이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그 밭이 자기의 마지막 희망이니 팔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 애를 발길로 뻥 걷어차며 소리쳤다. 울긴 뭘 울어. 내 오빠 앞날이 무엇보다 중요해. 오빠가 서울에서 자리만 잡으면 우리 가족 전부가 덕을 보는 거야. 계집애가 무슨 혼수 타령이야. 시집이나 갈 수 있으면 다행이지. 그 후 둘째 미숙이가 대입에 몇 점 차이로 떨어지고는 재수해서 다시 시험을 보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 해에는 꼭 더 좋은 대학에 갈 자신이 있다고 했다. 그때 나는 민준이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느라 한창 돈이 쪼들리던 때라 그 말을 듣자마자 왈칵 화가 치밀었다. 재수. 돈이 어디서 나서? 내 오빠가 서울에서 돈을 얼마나 쓰는지 알기나 해? 계집애가 공부는 많이 해서 뭐 하게? 어차피 시집가면 그만인데 글자나 몇 개 알면 됐지? 당장 일자리나 알아봐서 집안에 보탬이나 돼. 내 모진 말 한마디에 미숙이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 애는 나중에 혼자 공장에서 몇 년 일해서 돈을 모아 야간 대학을 다녔고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일이 그 애의 마음속에 깊은 가시로 남았고 결코 뽑히지 않았다는 것을. 막내딸 지숙이는 말할 것도 없다. 그 가난뱅이 화가랑 결혼하고 나서 빠듯하게 살았다. 한 번은 그 화가 놈이 아파서 작은 수술을 해야 했는데 돈이 없었던 지숙이는 눈이 퉁퉁 부어서 나를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내가 말했지? 그런 놈은 믿을 게 못 된다고. 내가 듣지 않은 거잖아.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나 돈 없어. 설령 있어도 그건 내 아들 민준이 줄 돈이야. 내가 한 선택이니 내가 알아서 책임져. 그 당시에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내 생각에 따른 시집가면 출가외인, 믿을 게 못 되는 존재였다. 오직 아들만이 내 노후를 책임지고 늙어서 의지할 수 있는 집안의 기둥이었다. 나의 모든 투자와 모든 편애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쏟아부어야만 했다. 그리고 민준이는 내 평생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투자였다. 최근 이 복이 한 단계 더 커질 조짐이 보였다. 며느리 혜진이가 내 곁에서 은근슬쩍 부산에 있는 내 낡은 집에 대해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 집은 나랑 영감이 젊었을 때 힘들게 돈 모아 산 집으로 영감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비워두거나 가끔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어 푼돈이 남아 월세를 받고 있었다. 어머니, 부산에 있는 그 집 말이에요. 비워두는 것도 아깝고 세를 주자니 이 연세에 월세 받으러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만약 말 안 통하는 세입자라도 만나면 싸우셔야 할 텐데 그러다 몸이라도 상하시면 어떡해요. 혜진이는 내 등을 주무르며 상의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혜진이는 내가 반대하지 않는 걸 보고는 말을 이었다. 제 친구 중에 재테크하는 친구가 있는데 수익이 엄청 안정적이래요. 그러지 말고 그 낡은 집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건 어떠세요? 일부는 어머님 용돈으로 쓰시고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시고요. 남은 돈은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재테크에서 매달 나오는 수익금이 지금 받으시는 월세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 돈을 탐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머님이 노후를 좀 더 편하고 품위 있게 보내셨으면 해서 그래요. 다 어머님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그 애의 말은 빈틈없이 완벽했고 전부 나를 위한 말처럼 들렸다. 아들 민준이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혜진이가 재테크를 잘해요. 우리 집 돈도 다 혜진이가 관리하니까 걱정 마세요. 연세도 있으시니 이제 복만 누리셔야죠. 그런 자잘한 일로 더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준이는 내 손을 잡으며 늘 그랬듯 진심 어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솔직히 그 낡은 집에는 내 추억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 막상 팔자니 마음 한구석이 아쉬웠다. 그 집의 벽돌 하나, 기와 한 장마다 나와 영감의 젊은 시절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걱정과 효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니 내 작은 아쉬움이 괜한 고집이자 이기심처럼 느껴졌다. 다 나 좋자고 하는 일인데 내가 뭘 더 걱정하겠는가? 내 평생이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이제 아들이 장성해서 이 늙은 어미를 챙길 줄 아는데 내가 더 힘껏 지지해줘야지. 그래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하거라. 알아서들 하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심지어 감동까지 느꼈다. 나 박순자, 이 아들을 괜히 예뻐하고 괜히 모든 걸 바친 게 아니었구나. 내 노후는 정말로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구나 싶었다. 집에 있던 낡은 통돌이 세탁기가 어느 날 아침 덜그럭 몇 번 비명을 지르더니 마침내 완전히 운명했다. 혜진이가 인터넷으로 수리업체를 불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20살 남짓해 보이는 젊은 친구가 연장 가방을 메고 찾아왔다. 그는 세탁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모터가 나갔다며 회사에 가서 부품을 가져와 오후에 다시 오겠다고 했다. 혜진이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네고는 친절하게 문 밖까지 배웅했다. 나는 오전 내내 텔레비전을 보다가 눈이 침침해져서 방에 들어가 잠시 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방과 베란다는 미닫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평소의 환기를 위해 늘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막 침대에 누워 잠이 들락 말락할 때쯤 베란다에서 혜진이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춘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애는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흥분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처리했으니까. 혜진이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나는 똑똑히 들었다. 그 할망구, 집 파는 거 이미 동의했어. 며칠 전에 계약서에 도장 찍게 했지? 그냥 위임장이라고 했더니 그 노안으로 글씨가 보이기나 하겠어. 부산에서 등기 이전 끝나고 돈만 들어오면 바로 승우 유학 수속 밟을 거야. 하루도 지체 안 해. 승우는 내 손자 이름이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뒤이어 들려오는 말들은 얼음 쏜 곳이 되어 내 귓속을 후벼 팠다. 뭐? 그 할망구 시중 드는 거? 아이고, 말도 마. 내가 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매일 그 늙은 얼굴 쳐다보면서 효부인 척 연기하느라 진절머리가 나우. 그 집 한 채 아니었으면 진작에 때려치웠지. 두고 봐. 돈만 손에 들어오고 아들 유학 보내고 나면 바로 핑계대서 요양원에 쳐넣어 버릴 거니까. 하루도 더는 못 모셔. 온몸에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어붙었다. 베란다에서는 혜진이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웃음소리는 내게 악마의 저주보다 더 소름 끼치게 들렸다. 나는 침대에 누워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매일 나에게 웃으며 살갑게 굴던 그 며느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 할망구가 나라고? 거대한 충격이 지나가자 나는 미친 듯이 최근의 일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내 기억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던 실마리들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몰래 살피기 시작했다. 그들이 매일 나에게 주던 미국 직수입 영양제를 혜진이가 장 보러 나간 사이 몰래 병에서 몇 알 꺼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옆동에 사는 휴대폰을 잘 다루는 갓 대학생이 된 여자아이에게 이걸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 아이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다. 할머니,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파는 제일 흔한 종합 비타민인데요. 브랜드도 많고 한 병에 몇만 원 안 해요. 제일 싼 종류예요. 몇만 원? 혜진이는 몇십만 원짜리를 지인에게 부탁해서 겨우 구했다고 했는데 내 심장이 바늘에 찔린 것처럼 따끔거리며 아파왔다. 거실에 놓인 나를 그토록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비싼 안마 의자도 마찬가지였다. 한 번은 민준이가 친구와 통화하면서 그 안마 의자가 1,000만 원 가까이 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나는 안마 의자의 브랜드와 모델명을 몰래 적어두었다가 또다시 그 대학생 아이에게 부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는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똑같은 물건을 찾아냈다. 판매자가 올린 사진은 우리 집에 있는 것과 똑같았고 심지어 팔걸이에 있는 작은 흠집까지 일치했다. 가격란에는 선명하게 8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판매자 정보에는 상태 최상, 이사로 인해 저렴하게 처분이라고 쓰여 있었다. 결국 내가 매일 이웃에게 자랑하던 1,000만 원짜리 효심은 아들 내외가 10분의 1 가격에 사온 중고품에 불과했다. 그들은 매일 내 앞에서 이 일은 넘은 늙은 어미 앞에서 효도라는 이름의 기막힌 연극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연극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던 바보 같은 관객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내 아들 김민준에게 걸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혜진이 혼자 꾸민 짓이고 내 아들, 내 어릴 때부터 착하고 말 잘 듣던 아들은 그저 며느리에게 속고 있는 게 아닐까?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절대로. 그날 저녁 식사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슬쩍 말을 꺼냈다. 민준아, 엄마 부산집 말이다. 어떻게 돼 가고 있니?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 보구나. 나는 그의 얼굴에서 한 줄기 죄책감이나 당황스러움이라도 찾아내길 기대하며 그를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민준이는 밥그릇에서 고개조차 들지 않고 귀찮다는 듯이 혀를 찢 차며 말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혜진이가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뭘 못 믿으세요? 그냥 편히 복만 누리시라고 했잖아요. 자꾸 이것저것 묻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나를 쳐다봤지만 그 눈빛은 내 얼굴을 스치자마자 황급히 다른 곳으로 향했다. 바로 내 눈을 피하는 찰나의 순간이 그 어떤 거짓말보다 내 가슴을 시리게 했다.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 눈빛에는 당당함 대신 죄책감만이 가득했다. 내 심장은 그 순간 차가운 바닥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한패였다. 아니, 한패가 아니었다. 내 아들, 내가 평생의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희망을 걸었던 그 아들은 아내의 소나귀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이자 제 어미의 노후 자금까지 남과 작당하여 가로채려는 비겁자에 불과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공포가 나를 덮쳤다. 이 공포는 가난에 대한 공포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아니었다. 내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한 공포였다. 나는 마치 먼 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온몸이 덜덜 떨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거기에는 옛 이웃들의 전화번호가 몇 개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한 이름을 찾아냈다. 박대성. 그는 부산에 살던 내 오랜 이웃으로 은퇴 전에는 부동산 중개인이어서 그 지역 인맥이 넓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한참 울리고 나서야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전화기 너머로 박대성의 늙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성씨, 나야, 순자, 박순자 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아, 순자 누님. 아이고,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서울 생활은 좋으시죠? 아드님이 그렇게 출세했다면서요. 나는 그와 안부를 나눌 기분이 아니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대성씨, 누나가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평생 부동산 일했잖아. 내가 부탁 좀 할게. 내 영도구 낡은 집,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줘. 집을요. 왜요, 누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묻지 말고 그냥 좀 알아봐줘, 최대한 빨리. 그 집이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나는 온몸의 힘을 다 짜내서야 마지막 말을 내뱉을 수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손을 놓지 못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창밖은 이미 캄캄해졌고 서울의 수많은 불빛은 내 눈에 흐릿하고 차가운 빛의 얼룩으로만 보였다. 나는 평생을 의심 없이 믿어왔던 나의 기둥에 대해 생전 처음으로 뼛속까지 파고드는 거대한 공포와 의심을 품게 되었다. 어떤 대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지만 이 전화를 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다음 날 나는 온종일 안절부절 못하며 불안에 떨었다. 혜진이는 여전히 평소처럼 차를 내오고 안부를 물었지만 그 다정한 미소는 내게 어떤 귀신의 가면보다도 끔찍하게 보였다. 나는 그 애를 볼 때마다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쓴 악마를 보는 것 같았다. 행여나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 그 위선적인 낯짝을 갈기갈기 찢어버릴까 봐 나는 그 애와 한마디도 섞지 않으려 애썼다. 오후 3시쯤 내 낡은 휴대폰이 드디어 울렸다. 액정에 박대성이라는 이름이 뜨자 내 심장도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나는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덜덜 떨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누님,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박대성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놀라움과 다급함이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알아봤어요. 누님,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내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숨을 참았다. 누님 집, 한 달 전에 이미 팔렸어요. 박대성은 거의 소리를 질렀다. 사람 시켜서 거래 기록을 떼어봤는데 전액 현금 거래였고 매수자가 당일 바로 모든 돈을 누님 아들 김민준 씨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어요. 한 푼도 빠짐없이. 누님, 이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뒤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휴대폰이 탁 소리를 내며 내 힘없는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팔렸다. 한 달 전에 이미 팔렸다고. 돈은 민준이 통장으로. 내 노후 자금, 내 마지막 자존심, 내 말년의 유일한 보루, 내가 딸들 앞에서 그토록 자랑하던 미천.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가 가장 믿었던 며느리에게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기당한 것이다. 내가 어떻게 방을 뛰쳐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불길이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며 이성을 제로 만들 것만 같았다. 거실에서는 내 아들과 며느리, 김민준과 최혜진이 소파에 한가롭게 앉아 있었다. 그들은 와인을 한 병 따서 잔에 담긴 붉은 액체를 흔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마치 엄청난 경사라도 축하하는 듯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 장면이 내 눈을 찔렀다. 나는 격분한 암사자처럼 미친 듯이 그들 앞으로 달려가 손가락질하며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너희들이 내 집을 팔았어? 내 돈 어디다 빼돌렸어? 혜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다정하고 선량한 척하던 가면이 내 거친 손에 찢겨나가고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진짜 날카롭고 천박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 애는 일어나지도 않고 소파에 기댄 채 더 편한 자세로 고쳐 앉았다. 그리고는 지극히 경멸적인 눈빛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팔았으면 어쩔 건데요? 소리는 왜 그렇게 질러요? 이웃집에 다 들리게? 나는 그 뻔뻔한 태도에 완전히 격분해서 내 아들, 나의 유일한 의지처,
내 민준이에게로 돌아섰다. 나는 거의 애원하듯 설명을 요구했다. 민준아, 엄마한테 말해봐. 이거 사실 아니지. 혜진이가 농담하는 거라고 말해줘. 혜진이는 민준이가 입을 떼기도 전에 날카롭게 웃으며 말을 가로챘다. 농담이요. 할머니, 아직 잠이 덜 깨셨나 봐. 그 집, 어차피 조만간 민준이 거 될 거였어요. 그냥 좀 일찍 현금으로 바꾼 것뿐이라고요.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 집에서 먹고, 우리 집에서 자고, 우리 돈 얼마나 쓰셨어요? 그깟 낡은 집 하나 팔아서 우리 아들 승우 유학길 터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뇌었다. 내 세상이 그 순간 완전히 뒤집히는 것 같았다. 내가 내 남편을 평생 키웠어. 내가 쟤 때문에 내 큰 시누이 혼수 땅을 팔고, 내 둘째 시누이 공부기를 막고, 내 막내 시누이 결혼식에도 안 갔어. 내가 모든 걸 쟤한테 줬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나더러 너희 집에서 먹고 잔다고? 나는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고 내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혜진이의 만마디 독설보다 더 상처가 되었다. 그것은 무언의 인정이었고 비겁한 배신이었다. 거대한 분노와 모든 것을 빼앗긴 듯한 배신감이 검은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내 방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싶었다. 하지만 내 다리는 이미 말을 듣지 않았다. 감정이 너무 격해진 탓에 발을 헛디뎠고 몸의 중심을 완전히 잃은 채 화장실 문 앞에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그대로 넘어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내 몸의 오른쪽이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곧이어 오른쪽 다리뼈에서부터 뼛속을 파고드는 극심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고통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움직여보려 했지만 다리는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민준아, 민준아. 나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이마에 콩알만 한 식은땀을 흘리며 아들의 이름을 힘겹게 불렀다. 나 좀 살려줘. 엄마 넘어졌어. 내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내가 들은 것은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 소리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뿐이었다. 그들은 그냥 나가버린 것이다. 방금 다리가 부러진 늙은 어미를 집에 버려둔 채 고통보다 더 깊은 절망이 순식간에 나를 집어삼켰다. 내 휴대폰은 화장실 세면대 위에 나에게서 불과 2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 2미터는 이 순간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이를 악물고 극심한 통증을 참으며 팔꿈치로 몸을 지탱해 차가운 바닥을 조금씩 한 뼘씩 기어갔다. 바닥의 물기가 내 옷과 손가락, 뺨을 적셨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짜내 마침내 내 손끝이 차갑고 매끄러운 휴대폰에 닿았다. 나는 휴대폰을 끌어당겼다. 화면은 아직 켜져 있었다. 나는 수십 년의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가장 익숙한 번호, 내 아들 김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연결되었지만 받지 않는 신호음만 계속해서 울렸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걸었다. 2번, 3번. 결과는 같았다. 그는 받지 않을 것이다. 그와 그 악독한 아내는 지금쯤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 내 집을 판 돈으로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축하하고 있을 것이다. 절망 속에서 내 손가락이 떨며 주소록을 훑었다. 수많은 익숙한 이름들이 이 순간만큼은 낯설게만 느껴졌다. 갑자기 내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에는 내가 가장 연락하고 싶지 않고 가장 연락할 면목이 없는 세 개의 이름이 떠 있었다. 김영숙, 김미숙, 김지숙. 나는 망설였다. 거대한 수치심과 후회가 나를 덮쳤다. 하지만 다리에서 전해져 오는 끔찍한 고통과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는 내게 지금의 상황을 일깨워 주었다. 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바닥에 더러운 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첫 번째 번호, 내 큰딸 김영숙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참 동안 울렸다. 내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영숙이의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피곤함과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다. 영숙아. 엄마야. 입을 떼자마자 억눌렀던 억울함과 공포가 터져나와 통곡이 되었다. 영숙아, 나 좀 살려줘. 빨리 와서 엄마 좀 살려줘. 집 화장실에서 넘어졌어. 내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움직일 수가 없어. 민준이랑 혜진이는? 그 애들은 나를 버리고 나갔어.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횡설수설하며 애원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다. 위로도 질문도 없이 오직 죽음과 같은 정적만이 흘렀다. 그 침묵은 거대한 돌덩이가 되어 내 가슴을 짓눌렀고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영숙이가 전화를 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침내 그 애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처럼 단 한 톨의 온기도 없이 차가웠고 내 모든 희망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했다. 엄마, 그 애는 무섭도록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나세요? 오래전에 엄마가 오빠 학비 대준다고 내 유일한 혼수 미천이었던 밭을 팔려고 했을 때 내가 엄마 다리를 붙잡고 무릎 꿇고 빌었잖아요. 제발 살 길 좀 열어달라고.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죠? 나는 얼어붙었다. 넌 나를 발로 뻥 차면서 말했지. 계집애는 어차피 시집가면 출가회인이야. 밖에서 죽든 말든 집안이랑 상관없어라고. 영숙이는 내가 과거에 했던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반복했다. 그 모든 글자가 벌겋게 달아오른 인두가 되어 내 심장을 지지는 것 같았다. 이제 그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계속 흘러나왔다. 엄마도 한번 제대로 느껴보세요. 하늘을 불러도 대답 없고 땅을 쳐도 소용없는 밖에서 죽든 말든 집안이랑 상관없는 그 기분을요. 탁 전화는 가차없이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바닥에 멍하니 누워 있었다. 귓가에는 뚜뚜뚜 하는 끊어진 신호음만 맴돌았다. 믿을 수 없었다. 내가 가장 약하고 만만하게 여겼던 큰딸이 내가 했던 말로 내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줄이야.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나는 미친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둘째 딸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전화가 금방 연결되었다. 무슨 일이에요? 미숙이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평온했고 심지어 냉담했다. 나는 그 애의 태도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대본을 읽듯 다시 한번 내 비참한 상황을 울부짖었다. 미숙아, 살려줘. 엄마 다리가 부러졌는데 집에 혼자 있어. 빨리 와서 엄마 좀 구해줘. 내 통곡을 다 듣고도 미숙이에게서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범한 어조로 차분하게 물었다야. 그래요? 그럼 부산집 한 돈으로 구급차 비용이랑 앞으로 입원비 내실 건가요?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 애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미숙이도 전화를 끊었다. 내 손은 더 심하게 떨려 휴대폰을 거의 잡을 수조차 없었다. 마지막 희망은 막내딸 지숙이뿐이었다. 나는 아주 희미한 기대를 품고 그 애의 번호를 눌렀다. 지숙이는 전화를 받았다. 내 끊어질 듯한 울음소리를 다 듣고는 영숙이처럼 침묵하지도 미숙이처럼 질문하지도 않았다. 그 애는 전화기 저편에서 짧고 조롱 섞인 냉소를 흘렸다. 엄마, 그 애의 목소리는 가장 직설적이었고 가장 날카로웠다. 또 무슨 새로운 수법을 생각해내셨어요? 오빠 돈 대주게 하려고 저 사기 치시는 거예요? 그 수법 수십 년은 써먹으셨잖아요. 엄마는 안 지겨우세요? 우리는 듣는 것도 지겨운데. 탁. 세 번째 전화도 끊겼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 애들은 전부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아마도 부산에 사는 큰딸이 고향에서 어떤 소문을 들었고 세 자매,
내가 평생을 경멸하고 빚을 진 그 세 딸은 이미 서로 말을 맞춘 것이리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엄마가 가장 아끼는 아들에게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내가 평생 그들에게 퍼부었던 모든 모진 말과 경멸, 그리고 불공평함은 이 순간 가장 날카롭고 정확한 칼이 되어 그들의 손을 통해 고스란히 내게 돌아왔다. 인과응보. 그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나는 차갑고 딱딱한 타일 바닥에 누워 있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며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다리의 통증은 계속되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완전히 마비되었다. 나는 구조 요청을 포기했고 발버둥 치는 것도 포기했다. 그저 눈을 뜬 채 천장의 눈부신 조명을 바라보며 완전히 절망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 차가운 화장실에서 이렇게 외롭게 죽는구나 싶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민준이네가 돌아왔다고 생각했고 마음속에 희미한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오전에 왔었던 그 젊은 수리 기사였다. 그는 연장 가방을 맨 채 기상하네 전화는 왜 안 받으시? 하고 중얼거렸다. 그는 고개를 돌리다 화장실 문 앞에 쓰러져 있는 나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주머니, 왜 이러고 계세요? 그는 즉시 연장 가방을 내려놓고 내 상태를 살피러 달려왔고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러주었다.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 속에서 나는 몇 년을 살았지만 지독히도 낯설게 느껴지는 그 집에서 실려 나왔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후 나는 대퇴골 경부골절 진단을 받았고 즉시 수술을 해야만 했다. 내가 응급실 병상에 누워 비싼 수술비와 앞으로의 간병 문제로 공포와 무력감에 떨고 있을 때 익숙한 모습이 병실 문 앞에 나타났다. 내 둘째 딸, 김미숙이었다. 그 애는 여전히 그 차가운 모습 그대로 단정한 정장을 입고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나는 그 애가 결국 마음이 약해져 나를 돌보러 왔다고 생각했다.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바싹 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애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애의 뒤에는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미숙이는 내 병상 앞으로 걸어와 단 한마디의 안도 인사도 없이 나를 내려다보며 곁에 있는 남자에게 말했다. 변호사님, 이분이 제 어머니 박순자 씨입니다. 변호사. 나는 멍하니 그들을 쳐다보았다. 미숙이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파도 하나 없는 바다처럼 평온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엄마,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몸조리나 잘하세요. 내가 엄마 이름으로 김민준과 최혜진을 상대로 재산 불법 점유 및 악의적 유기, 노인 학대 혐의로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내 머릿속이 괭하고 울렸다. 소송? 내 아들을? 내가 그 충격적인 소식을 소화하기도 전에 미숙이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수속을 마쳤다. 곧 내 아들 김민준과 며느리 최혜진은 경찰에 소환되었다. 그들의 은행 계좌는 사건 연루로 긴급 동결되었고 아직 빼돌리지 못한 집 한돈 역시 그 계좌 안에서 묶였다. 친어머니를 속이고 학대하려 한 그들의 추문은 날개 돋친 듯 순식간에 동네 전체에 퍼져나가 모든 이웃의 가십거리가 되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효자 아들은 하루아침에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배은망덕한 놈이 되었다. 수술은 순조롭게 끝났다. 마취에서 깨어난 후 나는 나를 산산조각 낸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평범한 공립요양원으로 바로 옮겨졌다. 이곳의 방은 작았고 침대 하나와 작은 사물함 하나가 전부였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내가 한때 꿈꿨던 아들 며느리의 시중을 받는 호화로운 노후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내 아들 김민준과 며느리 최혜진이 한 번 찾아왔다. 그들에게서는 예전의 의기양양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소송과 빚더미에 눌려 불과 며칠 만에 헬쑥해져 있었다. 그들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복통 소리를 내며 내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쏟아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이는 내 다리를 붙잡고 숨이 넘어갈 듯 울었다. 제발, 엄마,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법원에 따님들한테 가서 소송 취하해달라고 말해주세요.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정말 제가 감옥 가는 꼴을 보실 거예요? 엄마. 혜진이도 예전에 도끼는 온데간데 없이 마늘바트 머리를 조아렸다. 어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귀신에 씌었나 봐요. 어머님이 너그럽게 승우를 봐서라도 저희를 용서해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나는 거짓말이 들통나 초라해진 그들의 얼굴을 보고 진심 없는 참회와 애원을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분노도, 가슴 아픔도, 동정심도 없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힘겹게 몸을 돌려 그들에게 등을 보인 채 눈을 감았다. 나의 침묵이 나의 가장 단호한 대답이었다. 법원의 판결은 금방 나왔다. 김민준과 최혜진의 재산 점유 및 노인 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동결되었던 집 한도는 전액 나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한 가지 부가 조항이 있었다. 이 돈은 내 세 딸, 김영숙, 김미숙, 김지숙이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이었다. 그 애들은 그 돈으로, 내가 평생 그들에게 빚졌던 그 돈으로 마땅히 누렸어야 할 삶을 살기 시작했다. 나는 나중에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드문드문 들었다. 큰딸 영숙이는 그 돈으로 부산시장에 작은 국밥집을 차렸다. 그 애는 정직하게 장사를 했고 진짜 재료만 써서 국물을 진하고 맛있게 끓여냈더니 장사가 뜻밖의 너무 잘 되었다고 한다. 그 무능했던 노동자 남편은 이제 매일 가게에서 아내의 일을 돕고 아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다고 했다. 그 애는 더 이상 몇천 원짜리 반찬값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졌다. 둘째 딸 미숙이는 소송이 끝난 후 그 애를 억압하던 직장을 과감하게 그만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몫으로 받은 돈으로 배낭을 메고 세계 일주를 시작했다. 내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을 여행하고 내가 상상도 못할 풍경들을 보았다. 가끔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 속의 그녀는 자신감 있고 편안하게 웃고 있었다. 그 차가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여유와 넓은 시야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막내딸 지숙이는 그 돈으로 가난한 화가 남편을 위해 서울의 번듯한 예술가, 거리에 작은 갤러리를 얻어 개인전을 열어주었다. 놀랍게도 그 전시회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한때 아무도 사지 않던 남편의 그림이 유명한 평론가의 눈에 띄어 극찬을 받았고 그림값도 덩달아 치솟았다. 그녀는 마침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모두에게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삶은 모두 제자리를 찾았고 점점 더 좋아졌다. 그들의 삶에는 일, 사랑, 먼 곳, 그리고 꿈이 있었다. 유일하게 없는 것은 그들의 친어머니인 나뿐이었다. 나는 요양원에 홀로 살았고 그 이후로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단 한 번도. 하지만 매달 일일이 되면 나는 발신인 이름과 주소가 없는 소포를 하나씩 받았다. 처음 받았을 때 나는 궁금해서 열어보았다. 안에는 제철 과일과 부드러운 수건, 양말 같은 생필품, 그리고 작은 납부 확인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거기에는 내 다음 달 요양원 비용, 즉 병실비, 간병비, 식비가 모두 완납되었다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이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안다. 이것은 그 애들이 나라는 어머니에게 하는 마지막 의무였다. 이것은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다. 가장 철저한 마무리였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내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당신을 부양은 하겠지만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이 차가운 돈 관계만 남았을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종종 요양원 창가에 홀로 앉아 창밖에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오후 내내 멍하니 있었다. 내 길고 긴 인생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생각했다. 나는 아들을 내 가장 영광스럽고 성공적인 투자로 여겨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심지어 딸들의 모든 것을 희생시켜가며 그의 길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내 인생 최대의 실패작,
철저한 사기꾼이자 비겁자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평생을 경멸하고 억누르고 빚졌던 세 딸의 그들을 돈이나 축내는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다. 하지만 내가 바닥에 넘어져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버림받고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했을 때 바로 그 딸들이 내가 가장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내게 마지막 체면을 지켜주었고 길거리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해주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그들의 한치의 온기도 없던 차가운 말들이 녹음기처럼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감겼다. 밖에서 죽든 말든 집안이랑 상관없어. 집 한 돈으로 입원비 내실 건가요? 그 수법 안 지겨우세요? 우리는 듣는 것도 지겨운데. 이 말들은 내가 평생 들었던 가장 진실되고 가장 뜨거운 교훈이었다. 내 길고 긴 인생, 평생을 영리하게 계산하고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자부했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했다.